2024년 어느 날 평택 오산 미군 기지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F-35 전투기들이 줄지어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대만 해협, 중국 인민해방군이 마침내 대만 침공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대만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이죠.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출격하는 순간 북한이 움직입니다. DMZ 너머에서 포격이 시작되고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됩니다. 이건 SF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와 싱크탱크들이 실제로 실시한 워게임의 결과입니다. 아니, 대체 대만 전쟁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대만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섬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대만 전쟁이 터지면 한국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고. 어쩌면 대만보다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왜 그토록 대만을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은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죠.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라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략적 가치입니다.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감옥의 문지기나 다름없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대만은 중국 연안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대만이 미국 편이니까 중국 해군은 사실상 제1도련선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만약 대만을 손에 넣으면 중국은 드디어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고 미국의 서태평양 지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진핑 개인의 야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이미 3연임을 확정했고 2027년에 4연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할 역사적 업적이 필요하죠. 마오쩌둥은 신중국을 건설했고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진핑의 유산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대만 통일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시진핑은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군사적 압박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에 무기를 팔고 있고 대만은 점점 더 독립 성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대만이 멀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중국은 2027년이라는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해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자 군 현대화 목표 달성 시점으로 설정한 해입니다.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공개적으로 시진핑이 군에게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죠. 그럼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은 어떨까요? 숫자만 놓고 보면 완전히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2024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병력만 해도 중국 104만 명대 대만 10만 4천 명으로 정확히 10배 차이가 납니다. 항공모함은 중국이 3척을 보유한 반면 대만은 0, 순양함도 중국 8척 대 대만 0,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도 중국 6척 대 대만 0, 거의 모든 전력에서 압도적 차이가 나죠. 게다가 중국의 국방 예산은 공식적으로만 2,470억 달러인데 실제로는 3,180억 달러에서 4,710억 달러까지 쓰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만의 국방 예산이 고작 200억 달러 수준인 걸 생각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죠. 중국은 최근 5년간 핵탄두 보유량을 2배로 늘려 2025년 현재 600기를 보유하고 있고 2035년까지 1,500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사실상 3대 핵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럼 대만은 중국을 절대 막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조차 대만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대만이 가진 카드는 뭘까요? 첫 번째 카드는 대만 해협입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평균 폭 180km, 가장 좁은 곳도 130km에 달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이 거리를 건너 상륙작전을 하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5월부터 11월까지는 열대 저기압으로 파고가 5m까지 치솟아 항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데만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대만군의 대함미사일 공격을 받아야 하죠. 중국 인민해방군 해병대는 6개 여단 총 3만 6천 명 규모인데 이 중 실제 전투병력은 3만 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보유한 상륙함으로는 12시간마다 1개 여단밖에 수송할 수 없어서 최초 48시간 동안 대만 해안에 도착할 수 있는 병력은 기껏해야 1만 5천 명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는 대만을 점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두 번째 카드는 지형입니다. 대만은 서쪽은 평야지만 동쪽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군이 상륙에 성공한다 해도 대만군이 동부 산악지대로 철수해 유격전을 벌이면 이를 제압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는 인구 26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만약 여기서 시가전이 벌어진다면 인류 역사상 이런 규모의 시가전은 전례가 없습니다. 1979년 베트남 침공 이후 단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군이 이런 미중유의 시가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카드는 미군입니다. 대만 바로 옆 오키나와에는 가데나 공군기지와 후텐마 해병대 기지가 있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한국과 일본 본토에 주둔 미군이 있고 괌에는 전략 공군기지가, 하와이에는 5개 항모전단 규모의 태평양 함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공하면 미국은 즉시 군사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SIS가 2022년 실시한 워게임에서는 대만 방어 시나리오를 24번 돌려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미군과 대만군이 중국군의 침공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참혹했죠. 미군 항공모함 2척이 격침되고 수백 대의 항공기가 격추되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만도 인프라의 80%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승리는 하지만 피로스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만과 중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걱정이 되는 걸까요? 바로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공군력입니다. 평택의 오산 공군기지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죠. 평택에서 상해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834km, F-35의 전투 반경이 1093km니까 평택에서 이륙해서 상해를 폭격하고 돌아와도 기름이 남습니다. 대만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당연히 주한미군을 투입하려 할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미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설정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죠. 2025년 3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다른 어떤 위협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나리오로 설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심지어 한반도를 동남 중국해와 함께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묶는 원시어터 구상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한국은 자동으로 대만 전쟁의 당사국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중국의 한국 타격입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출격하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기지를 제공한 적대 국가가 됩니다. 중국은 평택, 군산, 포항 등의 주한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할 명분을 갖게 되죠.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6을 수백 기 보유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4,000km에 달해 한국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 같은 최신 무기도 있어서 현재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북한의 도발입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빠져나가면 한반도의 억지력이 약해지죠. 이 틈을 북한이 놓칠까요? 북한은 중국의 사주를 받아 한반도에서 국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거죠. 북한이 서해에서 포격을 시작하거나 NLL을 침범하면 주한미군은 대만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미국 국방부와 애틀랜틱 카운슬이 실시한 도상훈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후 북한이 주한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경제적 재앙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대만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대만의 GDP는 40% 감소하고 중국은 16.7%, 미국은 6.7% 감소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23.3% 감소입니다. 전쟁 당사국인 중국이나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고 대만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대만 TSMC가 멈추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되고 그 여파는 한국 경제를 직격탄으로 강타할 겁니다. 대만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곳은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오가는 선박들이 매일 400척에서 500척씩 통과하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상 교통로 중 하나죠. 이들 국가의 석유와 가스 수입, 국제 교역량의 70%에서 9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대만 해협이 봉쇄된다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 수송선들은 대만 동쪽의 바시 해협이나 미야코 해협을 우회해야 합니다. 운송 시간은 늘어나고 비용은 폭등하죠. 게다가 전쟁 중이라 보험료까지 천문학적으로 오를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에너지 수급이 막히면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더 심각한 건 반도체입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65%를 차지하고 특히 첨단 반도체는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전쟁이 나면 TSMC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파괴될 테고 그럼 삼성전자도 현대자동차도 SK하이닉스도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백 개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안 들어오면 공장이 멈춥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죠.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과격한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역발상입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출격합니다. 그럼 북한이 도발을 시작하겠죠. 이때 한국은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전면 반격에 나서는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으로 북진을 감행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대만 전선과 한반도 전선 두 곳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니까요. 중국의 국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북한 깊숙이 진격하면 중국은 선택을 해야 하죠. 대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에 개입할 것인가. 이 전략의 핵심은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판을 흔드는 겁니다. 이른바 매드맨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예측 불가능한 미친 행동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과 전략적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대만을 통일하고 싶다면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마라. 서로 개입하지 말자. 이런 식의 상호 불개입 딜을 제안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이 제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자칫하면 한국이 전면전에 휘말릴 수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대만 전쟁이 터지면 한국은 어차피 선택을 강요받게 되어 있으니 차라리 먼저 주도권을 잡는 게 낫다는 거죠. 물론 이런 군사적 해법 말고 평화적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외교적 중재 노력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고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면서도 미국과는 동맹 관계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둘째, 경제 제재 참여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서방 국가들은 대규모 경제 제재를 가할 겁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해서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물론 한국도 피해를 보겠지만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셋째, 한국군의 독자적 역량 강화입니다. 주한미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주 국방 역량을 키우는 거죠. 북한의 도발에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고슴도치처럼 누가 건드리면 따끔한 맛을 보게 만드는 거죠. 넷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무역 비중도 낮추는 겁니다. 베트남, 인도,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려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2027년. 이 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위험한 해로 지목되고 있죠. 첫째,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시진핑은 이날까지 군 현대화를 완료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중국군은 맹렬한 속도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진핑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시진핑이 사연임을 하려면 뭔가 역사적 업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대만 통일이죠. 사연임 마지막 해에 대만을 손에 넣으면 사연임은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셋째, 미중 군사력 격차가 가장 좁아지는 시점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미국이 다시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있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2027년 전후가 가장 좋은 기회에 창이됩니다. 넷째, 대만의 정치 일정입니다. 2028년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중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더 독립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선수를 치는 거죠. 이 모든 요인들이 2027년 전후에 겹쳐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7년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2025년 11월이니까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은 셈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대만은 중국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대가는 참혹할 겁니다. 대만의 인프라 대부분이 파괴되고 미군도 큰 피해를 입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전쟁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한국도 자동으로 전쟁에 말려들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도 거의 확실하고 중국의 보복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쩌면 전쟁 당사국들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대화와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현상 유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익은 대만 해협의 평화에 달려 있으니까요. 둘째, 군사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 무역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며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동남아, 인도, 유럽 등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거죠. 넷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대만 문제가 왜 우리와 관련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단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다섯째, 한미동맹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로 명확히 제한하고 대만 전쟁에 자동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2006년 한미 간 합의처럼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받아야 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우리는 70년 넘게 상대적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국지적 분쟁은 있었지만 강대국 간 전면전은 없었죠.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평화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다시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그 다음 폭발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분동은 한반도로 튈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리적 위치와 동맹관계, 경제구조가 우리를 이 갈등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하지만 운명론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외교적 노력으로 전쟁 자체를 막을 수도 있고, 군사적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경제적 대비로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겁니다. 2027년은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판단을 바꿀 수도 있고 국제 정세가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적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양안이 공존의 길을 찾고 동아시아가 번영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군사훈련은 날로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2027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모여 국가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국제 정세 분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